친박계 좌장인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이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청문회라는 법적 절차는 국회의 의무라면서도 총리 인준과 관련해 당론 투표를 강요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이어서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제자의 논문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교육정책의 두 수뇌부가 나란히 논문 논란에 휩싸인 겁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른바 자기 표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월드컵 대표팀이 내일 아침에 러시아와 1차전을 치릅니다. 우리 선수들은 굉장히 젊은 팀이고 후회 없는 경기를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빠른 측면 돌파와 세트피스로 러시아 골문을 열겠다는 전략입니다. 브라질 월드컵 죽음의 조로 불리는 G조 첫 경기에서 독일이 포르투갈을 4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세계 최고 스타인 포르투갈의 호날두가 고군분투했지만 해트트릭을 기록한 뮬러의 원맨쇼를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제주에 최고 100mm 가까운 비가 내렸습니다. 올여름 첫 장맛비입니다. 하지만 중부지방은 장마가 예년보다 늦어져서 이달 말까지 장맛비 소식이 없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강원도와 대구에 이어서 전남의 오리 농장에서도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고온과 햇빛에 약한 AI가 6월에 재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동남아 일부 국가처럼 연중 내내 AI가 발병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일주일 전에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혐의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약식 기소했었는데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법원은 공판 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단양의 구석기 유물 발굴 현장에서 눈금 새긴 돌이 발견됐습니다. 숫자나 단위 같은 수의 개념을 기호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석기인들의 수리 개념을 알 수 있는 유물이 발견된 건 동아시아에서는 처음입니다. 무결점의 철에서 자동차의 혁신을 시작합니다. 현대자동차의 이름으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같은 날은 내일 우리 축구대표팀 경기에 대한 기대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 문제가 오늘의 첫 뉴스입니다. 친박계 맏형인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이 문 후보자에 대해서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당 원내 지도부도 인준 표결까지 갈 경우 의원들에게 당론 투표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해서 여권의 분위기가 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정영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박계 좌장이자 유력한 당권주자인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심각한 자기 성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소장파와 비주류 의원들에 이어 서 의원까지 나서면서 문 후보자만큼은 지키겠다던 여권 내 기류에 균열이 드러난 겁니다. 결국에는 문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여권 내부에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한 뒤에 판단하면 되고 당론으로 찬성 투표를 강요하지도 않겠다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다 헌법기관인데 헌법기관을 갖다가 무슨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런 절절한 짓은 안 합니다. 문 후보자는 오늘 저녁 퇴근길에 자진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거듭 밝혔습니다. 사퇴할 생각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저는 청문회에 가서 국민에게 또 우리 국회의원님들에게 당당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려서 이해를 구하려 합니다.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임명동의안의 국회 제출은 일단 내일로 연기됐습니다.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일정이 바빠서 전자결제를 하기가 어려웠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SBS 정영택입니다. 문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정치권을 넘어서 시민사회와 종교계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청문회를 거치고 임명동의안 표결에 들어가더라도 통과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임명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입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가 오늘 청와대 앞에서 문창극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습니다. 20여 개 불교단체도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상처를 보듬어 주지는 못할 망정 또 한 번 폭력을 행사하고 또 국론을 분열시키려고 하고 총리가 되어서 이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어제 청와대 수석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도자는 역사인식이 투철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퇴 요구가 확산되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여 명도 문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역사를 건드린 사람을 총리 후보로 선출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인사청문회가 열리더라도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총리 임명 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중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한 의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현재 국회 재적은 286석으로 여당인 새누리당 의석이 149석입니다. 모든 의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할 경우 여당 의원 중 6명만 반대해도 과반인 144표에 못 미쳐 임명동의안은 국회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SBS 한정원입니다.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논란도 번지고 있습니다. 송광용 교육문화수석에 이어서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제자의 논문을 자기 이름으로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다른 분야도 아니고 하필이면 교육정책의 수뇌부가 나란히 표절 논란에 휩싸인 겁니다. 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02년 발표한 논문입니다. 김 후보자가 제1저자, 제자인 정모 씨가 제2저자로 등재됐습니다. 4개월 전 제자 정 씨가 제출한 석사 학위 논문과 제목은 물론 내용의 상당 부분이 똑같습니다. 제자의 논문에 자신을 제1저자로 등재한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김 후보자는 제자와 뜻이 맞아 함께 실험을 진행했고 우수 논문상까지 받은 만큼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학술 윤리를 바로잡아야 할 교육계의 두 수장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쓰면서 단지 지도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1저자로 올리는 것은 그것은 윤리적으로 연구리적으로 문제가 되고요. 교수는 연구 실적을 인정받고 제자는 교수의 권위를 빌려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교수와 제자의 부적절한 공생관계가 관행으로 정착됐다는 겁니다. 그래도 현직 교수 정도의 검증이 된 인물이 기저를 한 논문이라면 객관적인 근거는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송광용 수석의 경우 논문 심사를 했던 석사 학위 논문을 요약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학술지에 올렸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도 자신의 논문을 인용 표시 없이 다른 곳에 중복 게재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독일에선 지난해 박사 논문 표절 의혹을 받아온 교육부 장관이 사임한 바 있습니다. 또 표절을 일종의 범죄 행위로 간주하는 미국에선 후보자 추천 이전 단계에서 논문 표절 여부를 철저히 사전 검증하고 있습니다. SBS 김지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앙아시아 순방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이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자원 협력이 초점입니다. 타슈켄트에서 정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2년 수교 이후 13번째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정상이 만났습니다. 교류와 투자 등 실질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오늘 채택된 공동성명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 방안을 담은 것으로 앞으로 양국 협력의 청사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륙일 가스전 개발을 포함해 80억 달러, 우리 돈 8조 원대 규모의 협력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40억 달러 규모의 칸딤 가스전 개발과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포함한 신규 협력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교역량은 지난해 20억 달러로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동시에 고려인이 18만 명으로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박 대통령은 유럽과 아시아를 단일 경제권으로 묶어서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도 확보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내일 실크로드의 심장으로 불리며 유라시아 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사마르칸트를 방문한 뒤 두 번째 순방국인 카자흐스탄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타슈켄트에서 SBS
정준이 형입니다. 네, 브라질 월드컵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1차전이 드디어 내일 열립니다. 저는 지금 결전의 장소인 쿠이아바 판타나우 경기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경기장에선 마지막 정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그라운드에서 한국 시간으로 내일 아침 태극 전사들의 위대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대표팀은 경기 시간에 맞춰 적응 훈련을 갖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홍명보 감독과 선수들은 후회 없는 승부를 다짐했습니다. 최희진 기자입니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와 2006년 독일 월드컵 원정 첫 승, 그리고 4년 전 첫 원정 16강으로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던 한국 축구가 또 한 번 힘찬 도전을 시작합니다. 홍명보 감독은 결전을 앞둔 기자회견에서 신중하면서도 자신감이 느껴지는 출사표를 밝혔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굉장히 젊은 팀이고 또 에너지가 넘치는 팀은 사실입니다. 후회 없는 경기를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공식 경기장에서 마무리 훈련을 가진 태극전사들의 표정에서도 결의가 묻어났습니다. 활기차게 움직이며 컨디션을 끌어올렸고 서로 격려하며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지난 두 차례 평가전 때의 부진을 씻어내고 준비한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는 각오입니다. 자신감은 저희가 러시아전에 맞춰서 100% 저희가 갖고 있고요. 내일 경기에 나갈 준비를 모든 선수들이 다 했다고 확신하고 있고요. 미드필더 하대성이 발목 통증으로 훈련에서 빠졌는데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경기장 잔디 상태와 조명 시설까지 꼼꼼히 살피며 여러 변수에도 대비했습니다. 내일 경기에서 우리나라는 상하이 흰색, 러시아는 짙은 붉은색 유니폼을 입습니다. 한국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입니다. 첫 단추를 잘 꿰야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쿠이아바에서 SBS 최희진입니다. 네, 러시아는 수비가 견고하고 조직력이 탄탄한 팀입니다. 이런 러시아의 골문을 열기 위해서 홍명보 감독이 준비한 승부수는 빠른 측면 돌파와 비공개 훈련을 통해 가다듬은 우리만의 세트피스입니다. 서대원 기자입니다. 러시아전 베스트 11은 지난 튀니지 가나전 때와 다르지 않을 전망입니다. 박주영이 최전방, 손흥민, 이청용이 측면 공격을 맡고 기성용과 한국영이 중원에서 공수를 조율합니다. 골문은 정성용이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팀은 러시아가 미드필드 압박이 강하고 중앙 수비가 견고한 만큼 상대적으로 취약한 측면을 집중 공략할 계획입니다. 폭발적인 스피드를 가진 손흥민과 개인기가 좋은 이청용이 측면 돌파로 기회를 만들고 박주영과 구자철이 마무리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측면 수비수들도 적극적인 오버래핑으로 낮고 빠른 크로스를 올립니다. 다른 선수들이 넣을 수 있게도 도움을 주고 또 어떻게 해서는 첫 게임에 승점 3점을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누가 골 넣든 가장 최고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득점 루트는 코너킥이나 프리킥으로 골문을 여는 세트피스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지난 일주일 사이 4차례나 비공개 훈련을 한 이유도 세트피스 전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전담 키커는 기성용과 박주영입니다. 월드컵에서 또 나라를 대표해서 나왔고 또 많은 분들께 그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부담감은 떨치고 자신감으로 무장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일만 남았습니다. 쿠이아바에서 SBS 서대원입니다. 네, 러시아의 카펠로 감독은 한국 선수들을 모두 다 알 필요는 없다면서 조금은 오만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내일이 카펠로 감독의 생일이라는데 어떤 생일 선물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우리보다 하루 늦게 쿠이아바에 도착한 러시아는 곧바로 공식 훈련에 나서 몸을 풀었습니다. 부상 소식이 전해졌던 새 주장이자 수비수 베레주츠키를 포함해 23명 모두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카펠로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줄곧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기자들과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쿠이아바의 더운 날씨가 불리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Lei vive qui in Brasile? No, era a Mosca, faceva 32 gradi quando ci allenavamo noi.
우리 팀에 대해선 은근히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Io credo che non sia importante conoscere i nomi, è importante conoscere le caratteristiche di questi giocatori. È molto ben preparata sia tatticamente che fisicamente. 내일 생일을 맞는 카펠로 감독은 한국전 승리로 자축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Non mi aspetto mai regali da nessuna parte, i regali bisogna conquistarseli. E per quanto riguarda la squadra io sono convinto che siamo pronti per questa competizione. 조직력이 탄탄한 러시아는 수비를 두텁게 한 뒤 역습으로 우리의 뒷공간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로선 빠른 공수 전환으로 러시아의 패스 길목을 미리미리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12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오른 러시아 선수들도 극도의 긴장감 속에 한국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꾸야바에서 SBS 이성훈입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 팀에서는 우리가 어떤 선수들을 주목해야 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영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주 기자, 우리가 애초에 조 편성할 때 러시아와 같은 조가 되니까 잘 됐다, 최상의 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러시아 팀이 그렇게 만만하게 볼 팀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러시아는 유럽 예선에서 호날두가 이끄는 포르투갈을 제친 팀입니다.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는 없지만 전원 국내파로 구성되어 있어서 수비 조직력 또 역습이 위력적인 팀입니다. 먼저 공격 라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중앙에 케르자코프, 왼쪽에 코코린, 오른쪽에 사메도프가 포진합니다. 여기서 23살 떠오르는 골잡이 코코린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A매치 22경기에서 5골을 넣었는데 월드컵 예선에서만 4골을 넣었을 정도로 큰 경기에 강합니다. 러시아의 손흥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박자 빠른 과감한 중거리 슈팅이 위력적이고요. 스피드, 개인기 수준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체력까지 뛰어나서 최전방의 모든 포지션을 풀타임 소화할 수 있는 멀티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왼쪽을 주로 맡는데 내일은 중앙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젊고 뛰어난 코코린이 있으면은 노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케르자코프는 뭐 후반에 투입될 가능성도 있겠군요. 네, 케르자코프가 후반에 투입되면 코코린은 원래 자리인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러시아의 공격력은 더 배가가 되겠죠. 케르자코프는 A매치 81경기에서 25골로 현역 선수 최다골을 기록 중입니다. 32살 베테랑 선수인데요. 월드컵 예선에서 팀 내 최다인 5골을 기록했습니다. 순간적인 스피드가 좋아서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역습의 키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키 176cm로 크지는 않지만 탁월한 위치 선정으로 헤딩 능력까지 갖췄습니다. 30대에 접어들면서 체력이 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경험이 많고 또 한 방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후반 조커로 출전해서 긴장감을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또 사실 공격이 이렇게 역습을 잘한다는 거는 그만큼 수비가 탄탄하게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수비수들 면면을 보면은 좀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수비는 제가 자리를 잠깐 이동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러시아는 수비수 4명을 최후방에 포진시키는 포백 시스템을 씁니다. 이 가운데 특히 중앙 수비수 이그나셰비치와 베르즈추키가 핵심입니다. 같은 팀에서 10년 넘게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조직력은 최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35살, 33살로 나이가 좀 많아서 발이 느리고 또 체력에 약점이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후반 체력과 스피드로 이 수비 뒷공간을 누릴 계획입니다. 러시아 팀의 골키퍼도 명성이 자자하던데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제2의 야신이라고 불리는 골키퍼 아킴페예프입니다. 28살의 나이에 A매치 경력 10년이 넘고요. 평균 0점대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몸값이 300억 원, 러시아 대표팀에서 가장 비싼 선수이기도 합니다. 185cm로 장신은 아니지만 순발력이 뛰어나고요. 땅볼 처리 능력이 좋습니다. 17살에 국가대표가 됐을 만큼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데다 이제는 풍부한 경험까지 쌓으면서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최후이자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의 핵심 선수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선수들을 어떻게 막고 또 뚫느냐에 따라서 1차전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 만만하게 볼 팀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주영민 기자 수고했습니다. 과거 차범근 선수 같은 스트라이커가 있으면 더 마음이 편할 텐데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국 축구의 전설 차범근 SBS 해설위원은 역습에 대비하고 뒷공간을 노리라고 후배들에게 충고했습니다. 김형렬 기자입니다. 히딩크 감독과 함께 러시아를 분석하고 평가전을 찾아다니며 전력 분석을 마친 차범근 해설위원은 러시아의 아킬레스건은 수비 뒷공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4차례 평가전에서 유일한 실점도 여기서 시작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비 라인 뒤쪽으로 공간이 크게 생기고 또 특히 측면 쪽에 선수들이 아주 스피디하지 않다는 것이
단점인데 잘 활용을 하면 충분히 골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의 빠른 역습에 대비해 최전방부터 강한 압박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올해 평가전에서 공격수와 미드필더, 수비수들의 득점이 같을 만큼 모든 포지션에 걸쳐 적극적으로 역습에 참여합니다. 공격을 하다가 공을 뺏겼을 때 상대가 굉장히 싸고 오는 게 빠르기 때문에 공 처리를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차 위원은 후배들의 마지막 훈련을 지켜본 뒤 부담감을 떨치고 자신감 있게 나선다면 새로운 신화의 서막을 열 수 있다고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운동장에 들어가서 해야 될 한두 가지만 딱 생각하면서 목표에 몰입을 하는 그런 준비가 경기를 훨씬 쉽게 만들어갈 수 있고 자신감을 갖고 팀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SBS 김영렬입니다. 붉게 물든 것은 물결 위로 주먹을 꽉쥐고 저 높은 하늘 위로 전사들의 갇힌 내일도 제 뒤로 보시는 것 같은 붉은 악마의 물결 빠질 수가 없겠죠. 곳곳에서 벌써 응원 준비로 바쁩니다. 경기가 출근 시간, 등교 시간에 벌어지지만 지각 많을 것 같습니다. 아예 경기 다 보고 늦게 나가게 해준 것도 있습니다. 한승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거리 응원의 새로운 메카로 떠올랐던 영동대로입니다. 내일 아침에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3만 명의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에서 응원 도구가 제공되고 새벽 4시부터는 신곡을 발표한 싸이를 비롯해 K-팝 스타들의 공연으로 열기를 더할 예정입니다. 광화문 광장에도 일찌감치 무대가 들어서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붉은 악마를 중심으로 2만 명이 모여 태극 전사들을 응원합니다. 경찰은 오늘 밤 10시부터 내일 낮 2시까지 영동대로 삼성역 사거리에서 코엑스 사거리 방향 7개 차선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앞 세종대로 4개 차선과 반대편 4개 차선도 단계적으로 통제됩니다.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 예상되므로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차량 이용 시에는 교통 통제를 피해서 원거리 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학교는 등교 시간을 9시 이후로 늦추었고 기업들도 단체 응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이 또 이렇게 보면서 응원하는 것도 또 묘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제는 아니고 원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상 첫 원정 8강을 목표로 붉은 함성이 다시 한번 전국에 울려 퍼집니다. SBS 한승우입니다. 죽음의 조 G조의 첫 빅매치는 독일과 포르투갈전이었습니다. 지난 대회 득점왕 뮬러와 슈퍼스타 호날두의 맞대결이 기대됐었는데 뮬러가 해트트릭을 작성하는 바람에 전차 군단이 쉽게 대승을 거뒀습니다. 김영선 기자입니다. 독일은 힘과 조직력에서 포르투갈을 압도했습니다. 전반 10분 만에 괴체가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약속된 플레이로 상대 수비수의 파울을 유도했습니다. 뮬러가 선제골로 연결했습니다. 전반 32분에는 코너킥에서 후멜스가 날아올랐습니다. 골문 앞에서 솟구쳐 올라 머리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다급해진 포르투갈은 불필요한 행동으로 화를 자초했습니다. 전반 37분 수비수 페페가 뮬러의 얼굴을 밀쳐 넘어뜨린 뒤 느닷없이 머리로 들이받아 퇴장당했습니다. 독일은 수적인 우세를 앞세워 좌우 측면 공간을 지배했고 전반 종료 직전 뮬러가 추가골을 뽑았습니다. 뮬러는 후반 33분 또 한 골을 추가해 첫 해트트릭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독일은 4대0 완승으로 죽음의 조에서 16강 진출을 향해 한 발 앞서갔습니다. Ich habe jetzt natürlich 3 Tore erzielt heute, das passiert einem nicht alle Tage. Ja, aber bei Weltmeisterschaften läuft es bisher nicht schlecht, sagen wir mal so.
독일은 지난 1990년 대회부터 7회 연속 1차전 승리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득점왕과 신인왕에 올랐던 뮬러는 2대회 연속 득점왕을 향해 힘찬 시동을 걸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 SBS 김영성입니다. 호날두 선수는 고군분투했지만 공 없이 혼자 뛰어다녀봐야 소용이 없었습니다. 포르투갈 팀의 창이 전차 군단의 방패를 뚫기에는 너무 무뎠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호날두가 경기 전 자신의 훈련 유니폼을 관중석으로 던지자 일대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인기와 관심을 한몸에 받는 슈퍼스타의 출발은 좋았습니다. 독일 선수 3명을 뚫고 번개처럼 질주한 뒤 날카로운 패스를 선보입니다. 자, 지금 바로 이 장면이 이 포르투갈이 오늘 경기에서 노리는 것입니다. 전반 6분엔 강력한 슈팅을 날리며 상대 골키퍼의 간담을 서늘케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이후 호날두를 겨냥한 패스는 상대 수비에 막히고 또 막혔습니다. 포르투갈의 무딘 창으로 독일의 방패를 뚫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전반 37분 페페가 퇴장당하며 수적 열세에 몰리자 호날두는 더욱 고립됐습니다. 전반 내내 볼터치가 두 팀 선수 중 가장 적은 15번에 불과했습니다. 팀 동료들이 뒷받침을 전혀 하지 못하자 세계 최고의 선수도 어쩔 수 없이 완패의 쓴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같은 조의 미국은 가나를 2대1로 물리쳤습니다. 1대1로 맞선 후반 41분 존 브룩스가 헤딩슛으로 결승골을 뽑았습니다. 미국은 남아공 월드컵 16강에서 가나에게 2대1로 진 아쉬움을 고스란히 되갚았습니다. 이란과 나이지리아는 0대0으로 비겨 이번 대회 첫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름 장마가 제주 지방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최고 10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는데 중부 지방 장마는 좀 늦게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오늘 제주도에는 호우주의보까지 내려진 가운데 올해 첫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장마전선이 제주도 남쪽 먼바다까지 북상하면서 제주가 직접 영향권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까지 한라산 진달래밭에는 94mm의 큰 비가 내렸고 서귀포 80mm, 중문에는 68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제주도의 첫 장맛비는 예년보다 이틀에서 사흘 정도, 지난해보다는 하루 빠른 겁니다. 오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제주도뿐 아니라 남해안에도 장맛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일시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도와 남부 일부 지방에 비가 내리겠으나 이후에는 다시 소강 상태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 이후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어가면서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의 장마는 예년보다 늦어질 전망입니다. 보통 중부지방의 장마는 6월 24일에서 25일경 시작되지만 올해는 빨라야 이달 말쯤에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엘니뇨 현상으로 장마전선을 밀어올리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예년보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다만 오는 토요일 중부지방에는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SBS 남정민입니다.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던 AI가 다시 확산되는 조짐입니다. 강원도와 대구에 이어서 전남 오리농가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이번 AI는 역대 최장기간 퍼지고 있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강원도 횡성에 이어 어제는 대구 달성에서 오늘은 전남 무안에서 H5N8형 AI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됐습니다. 강원과 대구는 같은 농장에서 부화한 거위에서 발병했고 전남 무안의 오리 농장은 감염원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한반도에 계속 머물며 텃세화된 겨울 철새를 감염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철새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 부착한 GPS 중에 8마리가 아직 국내에 체류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H5N8 바이러스는 과거 4차례 발생한 AI 바이러스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다른 바이러스 감염 때보다 가금류의 생존율은 높은 반면 바이러스 배출량은 훨씬 많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큰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신고하지 않아 계속 전파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연중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조기에 이들을 검출해서 색출해내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는 연중 발생국이 될 수가 있죠. 과거 4차례 발생한 AI는 늦어도 5월 중순엔 모두 사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지난 1월 중순 발병 이후 150일 넘게 지속되고 있으며 6월 이후 발병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AI 바이러스는 고온과 햇빛에 취약해 한여름 발병은 드문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는 20일까지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를 일제 점검하고 방제단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일주일 전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로 새누리당 정문원 의원을 벌금 500만 원의 약식 기소했습니다.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서류로만 재판을 받게 한 겁니다. 그런데 법원이 직권으로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검찰이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검찰이 약식 기소한 정문원 새누리당 의원을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한 이유는 공판 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상당하다고 인정돼 약식 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겁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정식 재판을 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검찰이 대화록 유출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대화록 자체가 이렇게 선거에 이용됐다라고 하는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래서 약식 기소를 감행한 검찰의 판단을 간접적으로 법원이 비판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될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또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도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공판 절차에 따른 신중한 심리가 상당하다고 인정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검찰이 약식 기소한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약식 기소하면 서류만으로 재판이 진행되지만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해야 하고 증인신문 같은 공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교통량을 줄여보려고 지난 2003년부터 승용차 요일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중에 운전자 스스로 요일을 정해서 차를 몰지 않으면 세금을 깎아주고 주차료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취지는 좋은데 운영이 허술해서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최효원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구청입니다. 요일제 전자태그가 부착된 승용차만 주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자태그를 단 차는 별로 없고 그나마 전자태그가 있어도 운행을 해선 안 되는 요일의 위반 차량입니다. 또 다른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일제 태그가 없어도 주차를 막지 않습니다. 저는 안 들고 오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민원들하고 너무 그게 심해지니까 대책이 없어요. 조사 결과 요일제에 가입해 전자태그를 발급받은 차량의 절반 이상이 아예 태그를 붙이고 다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단 요일제에 가입하면 자동차세 5% 감면과 자동차 보험 가입 시에도 혜택을 받지만 실제 전자태그가 없이 운행해도 불이익을 받진 않기 때문입니다. 제도를 지키지 않은 운전자 탓만 할 수도 없습니다. 공공기관에서조차 요일제 태그를 인식해 단속하는 RF 리더기 설치를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말 정하기 때문에요. 가격도 비싸거니와 이제 또 성물에 설치하려면 그 수백 개가 필요하고요. 19개까지 설치를 하고 그 뒤에는 이제 설치를 안 했어요. 승용차 요일제는 2003년 교통량 감축을 위해 도입됐는데 실효성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만큼 서울시가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SBS 최효환입니다. 정부가 수입 물가 안정을 위해서 해외 직접 구매를 장려하고 나서니까 그 틈을 노린 밀수가 늘고 있습니다. 월드컵 특수를 겨냥해서 중국산 짝퉁 브라주카를 밀수한 업자도 적발됐습니다. 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세관 보세 창고에 축구공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브라질 월드컵 공인구인 브라주카를 본떠 만든 짝퉁 축구공들입니다.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느질도 엉성하고 실밥이 튀어나온 것도 있습니다. 월드컵 특수를 노리고 중국에서 8천여 개를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된 겁니다. 정품과의 차이점은 질감이 다릅니다. 정품은 좀 거친 면이 있는데 이거는 반질반질한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국제 택배로 주문한 장식용 모형 인형도 압수됐습니다. 밀수업자는 9명의 이름을 빌려 수백 번에 걸쳐 한 개씩 들여오는 방법으로 세관의 눈을 피해왔습니다.
정부가 이달부터 수입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일정 금액까지 관세를 면제해주는 해외 직구 가능 품목을 대폭 확대했는데 이를 악용한 밀수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업자가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해 개인인 것처럼 위장했다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관세액의 1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관세청은 40일간 부정수입품 505억 원어치를 몰수하거나 폐기했다며 해외 직구 통관 절차 간소화를 악용한 밀수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SBS 조정입니다. 충북 단양의 18,000년 전 구석기 유물 발굴 현장에서 눈금이 새겨진 돌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인류가 숫자를 셌다는 게 신기하죠.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첫 번째 발견입니다. CJB 황상호 기자입니다. 충북 단양군 수중보 건설구역 내 유적 발굴지입니다. 석기를 만들 때 쓰는 몸돌과 망치, 옷감과 창을 만들 때 쓰는 글개와 찌르개 등 후기 구석기 유물 15,000점이 무더기로 출토됐습니다. 이곳은 후기 구석기인들의 석기 제작소로 활용되던 곳인데요. 탄소연대 측정 결과 이곳 유물들은 18,000년 전의 것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후기 구석기 사람들이 사용했던 생활면이 단계적으로 3개 층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중부지방의 아마 대표적인 구석기 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굴지 가장 아래층인 지하 4m 지점에서는 동아시아 최초로 눈금이 새겨진 돌이 발견됐습니다. 길쭉한 자갈돌에 0.4cm 간격으로 눈금 22개가 새겨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구석기인들이 숫자나 단위 등 수의 개념을 기호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량적인 것을 표현하는 수학적인 기호 같은 것이 돌에 새겨진 겁니다. 다른 외국에서도 깜짝 놀랄 만한 유물이 나온 겁니다. 이번 유적지에서는 집토와 석기 제작터 등 인류의 생활 흔적이 남아있는 3개의 후기 구석기 문화층이 발견됐습니다. 단양군 남한강 상류 지역은 최근 30년 동안 구석기 유물이 5만 점 이상 발견되는 등 선사시대 생활성을 엿보일 수 있는 보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JB 뉴스 황상호입니다. 대법원이 처리해야 하는 상고심 사건이 너무 많아서 이걸 나눠서 처리하기 위해서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법원은 부담을 덜고 중요한 사건 심리만 맡게 하자는 건데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상고법원은 대법원과는 별도로 3심 역할을 할 법원을 말합니다. 현재는 1, 2심을 거친 사건이 상고되면 대법원만 재판을 할 수 있었는데 대법원과 함께 3심 재판을 나눠 맡을 상고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대법원과 상고법원이 사건을 나눌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2년 18,000여 건이던 상고 사건은 지난해 36,000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대법원은 사회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불가능하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대신 상고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소송 당사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는 등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하급심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태에서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법원이 수건사업인 상고법원 설치라는 큰 방향을 세웠지만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등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지난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SBS 권지윤입니다. 우리나라는 내일 아침 러시아와의 경기에서 빨간색 대신 하얀색 유니폼을 입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축구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한 건데 무슨 이야기인지 축구의 과학에서 류란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우리 대표팀의 붉은색 공식 유니폼입니다. 붉은색의 상의와 짙은 파란색의 하의로 구성하여 음과 양의 조화된 태극 문양을 상징했으며 하지만 조별리그 3경기 가운데 이 붉은색 유니폼을 입는 건 알제리전 딱 한 번뿐입니다. 내일 러시아전에선 러시아는 자주색, 우리는 흰색으로 정해졌습니다. 벨기에전의 경우 원래 우리가 붉은색을 입을 차례지만 벨기에 측의 유니폼색 모두와 명도 차이가 크지 않아 흰색을 입기로 변경됐습니다. 이런 결정은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하는 피파의 규정 때문입니다. 색의 밝기, 즉 명도를 통해서만 색을 구분하는 색맹과 색약자들은
팀별 유니폼 색의 명도차가 작아지면 팀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저개발국에 아직도 많은 흑백 TV 시청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진행되는 녹색 잔디의 명도가 6도이기 때문에 한 팀의 유니폼은 이보다 밝고 다른 한 팀은 어둡도록 하는 게 최상입니다. 내일 우리 대표팀의 흰색 유니폼 명도가 9.5, 러시아 팀의 진한 자주색은 3으로 적절한 조치가 되는 겁니다. 이런 규정은 유럽 국가 축구 팬들에게는 특히 더 필요한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우리나라는 5% 가까이 되고 일본 5%로 유럽은 이제 10% 정도가 색약자들인데 그렇게 보면 10명 중에 1명 꼴이지 않습니까? 복잡한 유니폼 색의 비밀. 월드컵은 누구나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깊은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SBS 유란입니다. 내일 서울 광화문과 영동대로에서 거리 응원이 있다죠. 브라질 현지에도 우리 응원단 붉은 악마가 모이고 있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8년) 전 독일에서, 4년 전 남아공에서. 월드컵이 열리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태극전사들과 함께했던 붉은 악마 응원단이 어김없이 브라질에도 떴습니다. 30시간이 넘게 걸려 도착했지만 피곤함보다는 설렘이 앞섭니다. 많지 않은 인원이지만 꼭 승리를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응원을 할 예정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시 또 희망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브라질 현지 교민과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 등 인접 국가 교민들도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상파울루에서는 교민 90명이 1750km, 26시간 거리를 버스로 가로질렀습니다. 흥겨운 춤과 사물놀이 공연으로 대표팀 사기를 북돋우겠다는 각오입니다. 목적 터지도록 이길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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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명보 감독 어머니와 기성용 선수 아버지도 가까이에서 아들을 응원하기 위해 브라질 땅을 밟았습니다. 러시아 응원단 규모가 5,000명 정도로 우리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 응원단은 열정적이고 조직적인 응원으로 태극전사들에게 힘을 실어줄 계획입니다. 쿠이아바에서 SBS 김요한입니다. 우리와 같은 조의 벨기에와 알제리는 내일 새벽 1시에 격돌합니다. 스타 군단 벨기에 팀이 자신감에 차 있는 반면 알제리 팀엔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벨르 오리존츠에서 최우철 기자입니다. 벨기에와 알제리는 모두 마지막 훈련을 15분만 공개했습니다. 벨기에 선수들은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부상이었던 선수들도 합류해 1차전 승리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On a fait l'analyse vidéo de l'Algérie hier soir. On est dans une continuité. Je ne verrai pas pourquoi je changerai les choses qui ont bien fonctionné dans les qualifications. Je crois que ce serait ridicule. 알제리 선수들은 긴장한 빛이 역력했습니다. 할릴 호지치 감독도 선수들 훈련에 관여하지 않고 어두운 표정으로 무언가 고민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장외에서는 두 팀 팬들이 일찌감치 응원 열기를 내뿜었습니다. All over the world they come here. We're playing Belgium when we're very ready. We're going to beat them 2-1. 2-1 to Algeria. We're quite favorites and Algeria it's not the best team I ever seen. So we hope we're going to beat them like 2 or 3-0. 내일 경기에서 화력에서 앞선 벨기에는 공격 축구, 알제리는 수비 위주의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cho que vai ser jogo bem equilibrado assim para os dois lados. Mas apesar disso, eu acho que o placar vai ser 2-0 para a Bélgica. 6만 2천 개의 관람석이 경기장을 동그랗게 감싸고 있는 이곳 벨루 오리존츠 경기장도 차분한 분위기 속에 경기 준비를 마쳤습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LA 다저스 류현진 투수가 시즌 8승을 따냈습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에게 승리의 기운도 불어넣었습니다. 보도에 박병일 특파원입니다. 출발은 다소 불안했습니다. 콜로라도 로키스 타자들에게 1회 초 볼넷과 우중간 안타를 허용했습니다. 2사주자 2-3루 상황에서 직구 5개를 연속으로 던지는 승부수로 헛스윙 삼진을 잡아 실점 위기를 넘겼습니다. 2회에도 선두 타자에게 좌선상 2루타를 맞았지만 최근에 익힌 변종 직구 컷 페스트볼로 후속 타선을 삼진과 범타로 처리했습니다.
저한테 강했던 1번 타자랑 3번 타자한테 안타 안 맞고 그 선수들을 막은 게 오늘 경기에 큰 도움 됐었던 것 같아요. 운도 따랐습니다. 3회 말 1사 후 안타를 친 다저스 1번 타자 고든이 상대 좌익수의 실책이 반복되는 사이 홈까지 뛰어들어 선취점을 따냈고 이어서 다저스 방망이에 불이 붙었습니다. 류현진은 4회에 솔로 홈런을 허용했지만 6이닝 동안 안타 3개만 내주는 호투로 6대1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시즌 8승을 달성한 류현진은 내일 아침 월드컵 러시아전에 나서는 태극전사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열심히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 선수들 몸 조심해서 좋은 성적 꼭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신시내티전에서 패배 4연승 질주에 제동이 걸렸던 류현진은 오늘 경기에 승리함으로써 또 한 번 연승 행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LA 다저 스타디움에서 SBS 박병일입니다. 제주도에 올 첫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약하게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최고 20mm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또 경기 북부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도 중북부 곳곳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에선 소나기 소식이 이어지겠고 일부에선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또 그 밖의 내륙에서도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또 우리 시각으로 내일 아침 러시아와의 축구 경기가 열리는 쿠이아바는 경기가 열리는 동안에도 무덥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구름만 많은 가운데 대구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남해안 쪽으로도 장맛비가 예상됩니다.